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프로 표정이 많이 밝아졌죠? 금요일 저녁 부동산 이야기. 네, 좋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부동산. 네. 김학렬 소장님도 좋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네. 네. 요즘 많이 받는 질문이 뭐세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생기셨으니까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시절 정부가 되게 되면은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일단 맞아요. 올라가냐 내려가느냐, 예, 어디가 예. 유명하냐, 유망하냐? 뭐 뭘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3일 동안 제가 목이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 인터뷰를 하루에 한 15개씩 하고 있고 진짜 바쁘다 그러면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세요. 언론사에서 이야기 들으러. 예, 오늘도 그냥 아침부터 계속 그렇게 좀 하다 왔습니다. 네. 저도 알려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오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부동산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올라갈 예. 거다 이렇게. 뭐 어차피 뭐 이게 평균으로 뚱 쳐서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개별 사항으로 하나하나 그냥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역별로 다르다? 네, 지역별로도 다르고 상품으로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좀 규제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특히 재건축인데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됐어도 완화였었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더 완화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망들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것들은 확실히 좀 이전 정부보다는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사도 된다?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예, 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안전 진단이라든지 뭐 조합 설립 인가 정도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 당장 그걸 산다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 예.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루라도 조금 더 새 아파트에 빨리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신축을 사시는 게 맞고, 아니면은 리모델링이 아마 그냥 신축과 재건축의 사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리모델링 하는 알겠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 네. 괜찮다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그러면 곧 부술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죠. 진도 나가서 네네. 이제 막 조합 설립됐어 또 네. 있을 거고 순서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 어느쯤에 있는 걸 사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입니까? 아니요, 뭐 단계상?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예. 이제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게 되면은 예. 자유로운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중에서 예. 10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들만 조합 설립 인가 상품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매매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난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좀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매물이 나오는데 이날 매물이 귀하기 때문에 엄청 비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이제 지금 2주 곧 철거할 건데 정상적인 단계에 의하면은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달에 한두 번 한 건 정도씩은 매도가 되는데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것이 32평형이 65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예. 뭐가 어디가요? 반포주공 1단지. 반포주공 일단. 예, 그거는 거래될 때마다 10억씩 올라가요. 아이고야. 워낙 희귀한 상품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이제 비싼 돈을 주고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비싼 거라도 살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좀 그렇게 따라 사기가 좀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아니 근데 그 양쪽 다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공약을 많이 했고 조금씩은 내용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되게 공통된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낮추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의 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네. 어쨌든 공급은 늘리겠다는 시그널은 분명하지 않았나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 멘트나 단어를 정확히 아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낮추겠다고 얘기하신 분은 없으세요. 안정화시키겠다. 안정화시키겠다. 예. 왜냐면은
어떤 정부가 들어선지 간에 부동산 시세가 빠지길 기대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은 정도로 인플레이션 수준 전후로 해서 안정되게 올라가는 것들이 아마 누구든 희망하는 정부의 예. 기대 사항일 거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불만이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상승을 아마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너무 많이 올라간 상승 곡선을 조금 기울기를 완화시켜. 낮추기 위해서 공급 문제들을 그러니까 공급 그런 방안들이 나왔던 것들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11만 호, 그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인 같은 경우는 250만 호 분양을 내세웠었거든요. 임기 중에 예. 전국으로 근데 이제 이건 임기 중에 입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불가능이라고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 놓겠다, 터전을 만들어 놓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인허가 같습니다. 기준 그렇죠. 뭐 근데 그것도 또 아파트만인지 네. 아니면은 또 이 단독 다세대까지 포함한 수치인지 그건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올 때마다 25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부가 손 안 대면 하나도 공급 안 될 거가 네. 저희가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써서 250만 호를 짓겠습니다인지 집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랍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열심히 짓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2년이면 한 200만 호쯤 나오지 않습니까? 5년이면 그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치 그 공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내일 아침에 해 맞습니다. 뜨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공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버려둬도 뜨는 해니까. 네네. 250만 원 이런 느낌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적극적이고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준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시장이어도 특별한 정책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에 30만 원씩은 다 공급이 돼요. 네. 아무리 적어도. 전국에서 예, 야, 예. 저 가만 놔둬도 30만 원 그러면 나온다. 기본적으로 1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생기거든요. 아무리 네. 시장이 안 좋아도. 아. 좀 많이 공급한 해 같은 경우는 60만 원까지도 공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특별한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어차피 이제 건설사들도 공급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정비 사업들도 원활히 진행되는 것들 다 포함했을 때 한 60만 원, 70만 원까지 공급된 적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기 때문에 250만 원이라고 하는 수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그러네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어디다 공급하는지가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공약집을 보게 되면은 도심 내의 공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거든요.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신도시 개발해서 막 때려 짓게 되면은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들은 도심에서 신도시까지 이주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인 것들이고요. 예. 단순하게 지금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심 내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통해서 많이 공급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바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신도시 가지고 공급을 한다. 혹은 뭐 단독 다세대 빌라 아니면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만든 수치라고 하면 조금 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늘 이게 그 말씀할 때 늘 이제 똑같은 고민인 건데 늘 네. 반복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공급을 늘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방향인데 할 게 없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인허가를 좀 많이 해주겠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또 그 가격이 또 오르고 들썩들썩하니까 공급하는 것과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오르는 것과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냐. 늘 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제 하나의 판단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시세가 많이 오르는 것들이 이제 불만인 때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보통 많이 하고요. 그게 좀 많이 좀 조정이 됐다 싶을 때는 또 완화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지난 5년 동안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냥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안전진단 강화하고 초과익 환수금, 뭐 분양가 네. 상한제 이런 것들이었었거든요. 예. 거의 하지 말라고 하는 수준 정도로 억압을 해놨었는데 이제 문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좀 완화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겠다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조금 기운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은 됩니다. 좀 올라가더라도 참겠다. 네. 좀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이제 지난 그런 5년 것 동안 같네. 워낙 급격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예. 특히 2020년도, 2021년도 상승률은 역대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2020년도나 2021년도의 상승률만큼은 안 나올 거라고 또 그렇게 내부적으로 또 분석을 한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은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아파트가 네. 진도가 자꾸 이제 지자체에서 막고 뭐 어디서 안 해주고 해서 진도 안 나가는 아파트가 앞으로는 그럼
쭉쭉 진도가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또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 이해관계가 좀 많아서 예. 또 조합 내분도 있어요. 이게 아. 사업성이 좋게 되면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단적인 예로 지금 30년 차가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예. 리모델링으로도 할 수 있고 재건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겠죠.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7년 정도 걸리는 것이고 예. 재건축을 하게 되면 10년, 15년이 걸리거든요. 예. 조합끼리도 싸웁니다. 빨리 재건축을 빨리 하자, 하자. 리모델링을 기다리자. 하자. 뭐 이런 예.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품 수준을 정할 때 추가 분담금을 또 많이 내냐 적냐, 예. 임대 아파트를 얼마큼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렇게 좀 논쟁거리가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또 별도 문제고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자체를 통해서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이 더 우려가 됐기 때문에 공급 문제가 아니라 시세를 조금 안정화하는 차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혹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금 이런 것들 제도를 적용해서 예. 재건축 자체를 좀 진도를 많이 빨리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예. 전략들이 나왔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네요. 일단 안전진단 제도는요 30년 차가 되면은 정밀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예. 대부분 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걸렸었거든요. 이게 면제가 되게 되면 그냥 30년 차가 되면은 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단적인 예로 그래요? 옆에 목동이 있잖아요. 네. 14개 단지 중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튼튼하게 줬어요. 실패라는 건 안 무너져요. 그냥 사세요. 너무 하는 거죠. 튼튼해요. 근데 이게 상식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 똑같은 시기에 14개 단지를 똑같은 설계로 지었거든요. 네. 여기는 통과하고 여기는 통과 안 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죠. 보더라도 네. 그냥 순차적으로 하나씩만 또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면 이상하니까 생색만 낸 거죠. 나머지 13단지 맡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된 것들이죠. 근데 그게 정밀 안전진단이 없어지면 네. 30년 되면 그냥 튼튼해도 다 다시 진도 지을 나갈 수 수 있는 있다. 거죠. 예. 다른 다른 문제가 문제가 큰 없어서. 변하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걸림돌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네. 내지는 분양가 상한제 네. 이런 게 있으면 야 그거 없어지고 나면 돈 더 버는데 그냥 진도 좀 들 나가고 말자 네. 하고 진도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은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예. 네. 지금 안전진단은 초기예요, 초기에 한번 장벽을 만들었던 것들이고 그 장벽은 장벽을 없어지는데 넘어가게 되면 또 이게 좀 허들 경기처럼 또 장벽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금이고 하나는 예. 또 아까 말씀 분양가 상한제 부분들일 텐데 예. 초과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는 아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추진이 설립한 다음에 준공 때까지 가격이 올라간 거 가지고 추가적인 세금을 더 매기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포주공 1단지가 1, 2, 3, 4주구가 있는데 1, 2, 4주구는 제초안을 안 내고요. 예. 3주구만 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최소 4억에서 5억을 지금 기준으로 내야 된대요. 왜 거기만 내게 됐어요? 2017년도 12월 때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면은 안 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신청한 단지들은 무조건 내거든요. 근데 3개월인가 4개월 차이로 여기 신청을 못 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웃긴 기준이긴 하죠. 그래서 아무튼 네. 내게 됐는데 4억 원, 5억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생돈을. 가구당. 예, 근데 이제 반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에 대해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노골적으로 거부하진 않았어요. 근데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생돈을 현찰을 4억 원, 5억 원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1억 원도 없을 텐데. 네. 그런 단지들은 제초안 때문에 그 제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 분담금을 또 내야 돼요. 시공비를 네. 내야 되기 때문에. 예. 양쪽을 다 내지 못하는 세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그냥 우리 재건축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입지는 좋으니까 이사는 가기 싫고 그러면 이제 그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조합에서는 그럼 너희는 팔고 이사 가라라고 하는데 이사 안 입지가 가. 좋아서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 당연히 조합이 있고 비대위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했었어요. 내부적인 갈등. 예, 그게 바로 제초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돈 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뉘니까 예, 그 그래서, 내부에서도. 차라리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면 음. 알겠어요. 나 재건축 할게요.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손해 날 게 없네 할 그렇죠. 텐데 예. 아.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단계를 또 넘어가면은 네. 마지막 단계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허구의 분양가 통제가 또 걸리는 거예요. 네. 사업성이 안 나와요. 아. 왜냐면 지금 건축비하고 인건비하고 엄청 올랐거든요. 예. 거의 한 30%에서 50%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건축비에 또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게 잡아서 자기가 추가 분담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낼 돈이 없는 것처럼 추가 분담금을 낼 돈이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없어서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을 또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특히 리모델링 같은 맞아, 경우는 맞아. 사업성이 무조건 낮아요. 이거는 무조건 100%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훨씬 사업성이 낮아서. 예.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는요 거의 리모델링이 추진 안 되는 이유는요 추가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나는 이대로 살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안전진단 1단계, 재건축 초과이익 2단계, 그다음에 또 이 분양가에 대한 규제 3단계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아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의 진도가 많이 안 나갔었죠. 아니 이게 좀 낡은 아파트인데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사시는 분들은 야, 그 하면은 내 또 이사도 가야 되고 내 어딜 가냐 그냥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살래 이런 분들이 돈 낼 돈도 말씀하신 대로 낼 현금도 없고 그냥 그런 분들의 반대가 꽤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부자라서 그 입지를 간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 주공 아파트들은 서민 아파트였었잖아요. 네. 예전부터 그냥 그렇죠. 제가 아까 반포주공 1단지가 65억에 거래됐다고 했는데 네. 원주민들은 그런 부자들이 아니에요. 주공 아파트였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65억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럼 그걸 팔고 나가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세요. 예. 추가 분담금 낼 돈이 없으면. 근데 예, 버티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런 거죠. 예. 왜냐면 그 팔고 그 입지를 떠나서 네. 연고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서 50년 동안 사셨던 분들인데 그분이 어디 가시겠어요? 예, 그런 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갔는데 예.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그 걸림돌은 다 없어집니까? 아니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진도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걱정되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 제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대통령이 민주당이고요. 네. 국회의원이 180석이에요. 예. 이 두 조합이면은 법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소야대잖아요. 네. 그렇죠. 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진도를 못 나갈 것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규제가 법으로 다 규정이 바꾸는 것들이라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진도를 못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공약한 것들을 아마 3분의 2 정도는 진도를 못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 있잖아요. 시행령. 예.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법. 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부만 가능할 것 같고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은 아마 시기가 좀 그래서 아마 2년이 남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그래서 아마 예. 2년 정도는 아마 좀 많이 진도 안 실랑이를 할 나갈 것 거다.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그 여당에서도 얘기할 네. 것들이 있죠. 왜냐면은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이 똑같았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명분이야 있겠죠. 예, 근데 그걸 명분은 받으면 있겠네요. 하는데 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안 해주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것들은 대통령님께서 잘 설득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좀 했었으면 좋겠다. 좀 기대를 그럼 해보고 다음 있습니다. 총선이 예. 있을 때까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집값은 그럼 계속 오르는 쪽일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근에도 좀 내리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예. 집값 향방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줄 수 네, 있나요? 오늘도 이제 금요일이라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KB 시황이 나와요. 예. 그래서 보고 왔는데 지금 전국에서 전체 평균으로 하락한 지역은 세종시, 예. 대구, 그다음에 대전, 수도권은 인천이 조금 마이너스로 터닝이 됐습니다. 최근에 예, 이번 주부터. 이번 예, 주부터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보합이라든지 살짝 상승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 상승하는 지역이 하락한 지역보다 많아요. 일단 이걸 염두에 두는데 근데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상승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걸 상승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승폭이기 때문에 예. 정부 말대로 안정화된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안정화된 이유가 예. 관망층이거든요. 거래량이 급감한 예. 상태이기 때문에 예. 거래량이 10분의 1 토막으로 이제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미한 통계로 보긴 좀 어렵고요. 당장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날부터 저도 이제 중개업소들한테 전화 오기도 하고 제가 전화 걸어서 몇몇 이렇게 포인트로 찍어놓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면 거래가 원래 많았던 단지들이 분위기 있어서 어떠냐? 분위기 어떤가 예. 물어보려고 예. 저도 이제 연구 보고서를 써야 되고 칼럼을 써야 되다 보니까 네. 증가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의가 예, 사겠다는 그러니까 문의가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알아보는 그러니까 판매하실 분들보다는 살려고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판매하려고 내놨던 매물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은 매도자 위시장이지만 지금은 매수자 위시장이었지만 네. 매물이 줄어들고 분위기 매수자들이 많게 되면은 매도자 위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예. 뭔가 약간의 기대감이 생긴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부동산 이게 관련해서. 모든 지역이 아니라 네. 제가 좀 전화해본 지역들은 서울 위주로 전화를 해봤기 때문에 서울 예. 주요 지역들입니다. 서울의 비싼 지역 예, 근데 중심으로 그 지역들은 어차피 마이너스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냥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황과 무가 상관없이 세종시랑 대구랑 대전은 계속
조정이 될 것 같아요. 한동안은 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예.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규제를 아무리 해도 가격이 빠지지 않는 시장이 있어요. 서울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말 5년 내내 정말 강력한 규제를 했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도 규제를 했는데도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고 예. 지방은 규제를 많이 안 해도 물량이 많으면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좀 메시지를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물량 가지고 조절하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안양이에요. 안양 지금 동안구가 먼저 빠졌고 지난주부터 마랑구도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입주 물량이 역대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성남도 입주 물량이 좀 많아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수원도 많아질 겁니다. 그동안 재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5년 내내 규제를 아무리 해도 안 빠졌던 것들이 지금 안양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고 성남도 물량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부동산은 새 수급이구나. 집이 지어졌어요? 그렇죠. 예, 재개발이 돼서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인천이 조정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 조정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입주 물량이 10,000세대씩 입주를 해요. 그러니까 부평구에 지금 한 단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한 단지가 6,000세대가 입주하는 게 있어요. 5,600세대가. 예. 그것뿐만 아니라 뭐 1,000세대짜리 800세대가 동시에 입주해버리니까 부평구가 지금 조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서울 수도권의 문제들은 공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 때문에 311만 호, 250만 호 공약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도심부에다가 정비사업 활성화하고 도심부로 출퇴근할 수 있는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3프로 TV에 나와서 그때 네. 인터뷰했던 걸 보면,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시그널만 줘도 네. 안정이 된다. 근데 사실은 그 250만 호가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시그널로 보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250만 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입지가 있는지가 보이면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했는데 예. 서울 붙어 있는 지역들, 심지어 서울 안에도 공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진짜 실제 보고 기다렸었어요. 그렇게 좀 확실한 입지를 구체적인 시기와 함께 제시하게 되면 분명히 대기수가 생길 텐데 그냥 어디에 공급될지 모르는 250만 호는 이게 조금 나한테 무관하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를 좀 지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금자리 주택 하던 데가 이제 그린벨트 근처인데 예, 그린벨트를 풀었었죠. 예, 그때도 문제가 좀 있었죠. 불만들이 많았었고 지금 3기 신도시도 대부분 다 그런 지역들을 활용하는 것들이에요. 논밭을 활용하든지 기존 그린벨트를 활용하든지 그런 문제들로 조금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입지가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도심 내에 정비 사업만 좀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서울, 경기, 인천을 같이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나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요, 올해 서울에 입주 물량이 적거든요. 예. 분명히 서울 수요층들 중에 혹은 서울로 이사 올 분들 중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 갈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서로 수요를 분산시키면 됩니다. 예, 그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수요를 것 같고요. 분산해서. 그래서 아까 한동안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 이미 많이 올라서 시세가 높은 것들도 있지만 경기도나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예, 서울 수요를 좀 어느 정도는 한동안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서울 집을 사기에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렇죠. 공급은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집을 살 수 있는 층들은 내가 돈을 모아서 살기보다는 1주택자들 있잖아요. 예. 1주택자들은 집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내 돈 조금만 보태면 이사 갈 수 있거든요. 더 그런 입지- 분들은 이사할 수 있죠. 입지 좋은 곳으로 예. 근데 이제 정말 난 무주택자고 정상적인 월급을 모아서 저축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경기도나 인천에 아마 새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로 시작을 하겠죠. 예. 그렇게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럼 갈아타기 수요 정도로만은 서울은 더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신고가는 계속 갱신이 될 텐데 아마 이제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보여줬던 그런 급격한 상승률은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상승률은 아니고. 20%인데 또 한 번 나타나면 근데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리고 이제 이미 한번 이사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거를 눈치챘거든요. 네. 거래 비용도 많이 나오고 대출도 많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옮겨가기도 좀 불편한 상황이 되긴 했어요. 네. 예전에 아마 대부분 대출이 나왔을 때 샀는데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으로 상승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사가 쉽지는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는 풀릴 것 같으세요? 다주택자들 대출 규제는 아마 조정 지역에서는 풀리기 어려울 것 같고 네. 아마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이사하는 데까지는 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약상 보니까 약간 네. 그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전체적인 기조는 무주택자나 아니면 뭐 좀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대출을 잘해주는 쪽으로 해보자 이런 식의 방향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 판세도가 있잖아요. 네. 특정 지역들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은 지역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많이 찍은 지역들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찍은 지역 중에 보면 대부분 다 좀 시세가 높은 지역들도 있는데 예. 그 시세가 높은 지역들에서도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불만으로 작용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지난번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전체 예. 시장이 100%면은 무주택자가 한 40%가 되고 예. 유주택자가 한 60% 되는데 10%는 다주택자고 50%가 1주택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성비가 제일 많기 때문에 1주택자들의 불만이 아마 이 선거판에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대출과 세금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보니까 예. 그런 분들의 불만들이 아마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1주택자 갈아타기도 지금 세금과 대출 때문에 불편합니까? 네. 갈아타는데도 대출 안 해줘요? 즉 10억짜리 집 팔고 15억짜리 집 사겠습니다. 네. 하는데 10억짜리 집 팔면 10억 생기는 거고 대출 갚으면 얼마 없을 테니 그래도 15억짜리 집이니까 대출 좀 더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집 한 돈 더해서 옮깁니다 할 때 안 해주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입지나 좋은 상품을 가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조라 아파트가 있어요. 6억 원에 34평을 분양했었는데 그 분양할 때는 대출을 70%까지 해줄 때였거든요. 예. 6억 원이면 4억 정도를 그렇습니다. 해줬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18억에서 20억 정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걸 팔고 다른 데 가려고 하는 순간 네. 일단은 대출 4억을 갚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차익이 아마 이제 20억이라고 치면은 15억? 16억이 나올 텐데 예. 세금을 한 2억 정도 내게 되면은 양도세. 예, 그 돈 가지고 또 좋은 입지, 뭐 강남권에 구축을 가야 되는데 네. 같은 금액인 20억대 간다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사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도 1주택이 갈아타기 하는데 지금 대출 안 해줘요? 15억 이상이니까 안 나오죠. 아, 예. 그렇지. 예, 15억 이상은 무조건 안 됩니다. 그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풀어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 시세가 많이 올라와서 예. 과거처럼 서울의 고가 주택들이 뭐 9억 원 이상, 12억 원 이상 이런 시절에는 대출 규제를 해도 크게 지장이 못 받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서울의 중위 가격이 12억, 14억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반 이상은 네. 그러니까 대출 이거 부자들이 규제, 아니잖아요. 예. 이분들은 대출 받아서 보통 이사를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사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저는 이제 고가 주택 좀 수준을 한 20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저는 아예 그 상한선 대출 상한선제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있다라고 하면은 한 20억이나 25억 정도로 올려줘야지 아마 좀 그 이게 이하까지는 옛날 수준으로 해주는 걸로. 예, 그렇게 해야지 좀 이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용성이라든지 이쪽에서 강남권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지역 내에서 이동도 어려워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다 맞는 얘기인데 예. 이게 이사 가기도 어렵고 1주택자 때 해줘야죠. 그리고 돈 너무 없는 분들은 대출도 좀 해줘야 되고 다 맞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을 그럼 우리는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부동산 가격은 안정은 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안정이라는 게 그 동시에 이게 같이 맞을 수 있을까? 그런 대출 해주기 시작하면 저는 최소한 갈아타기 수요 때문에라도 네. 좋은 지역 중심으로 오를 것 같은데요. 오릅니다.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막으려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투자자들이 집을 2채, 3채, 4채 사면서 올라갔으면은 그건 막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1주택자들이 이사 가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이걸 막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게 뭐 불법 행위도 아니고 범법 행위도 아니잖아요. 예. 그것들은 그 지역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 대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이사를 못하게 하면서 가격을 잡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좋은 입지들을 몇 개 더 만드는 게 맞죠. 판교처럼, 차라리. 과천처럼, 예. 광교처럼, 위례처럼. 그래서 좀 수요를 서울 좋은 지역의 수요들을
분산시키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지 무조건 이사를 못하게 하는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미미하지만 계속 신고가가 갱신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건 풀고 차라리 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리고. 그렇죠. 이게 뭐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 가지면서 생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결국은 그럼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네. 서울의 공급은 재건축밖에 없고 재건축 재개발.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재초안 때문에 못해. 뭐 분양가 상한 때문에 못해. 근데 그거는 2년 후에 총선 안 하면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오늘 질문인 앞으로 그럼 그 차후에 이제 국회 구도가 바뀌는 2년까지는 좀 계속 찔끔찔끔이든 뭐 성큼성큼이든 오르는 쪽입니까? 근데 쭉 들어보니까 뭐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아니, 그리고 잘못 이해했습니까? 기대감이라도 있을 수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기대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었고 예. 지방 선거도 있고 이제 국민들의 또 정서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네. 희망한다고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크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정 안 된다고 하면은 시행령을 바꿔서 특별 뭐 이런 조항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들도 이슈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법을 바꾸지 이상 안 됐었는데 네. 2019년도에 이런 게 있었어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중과를 완화한다는 것들을 시행령으로 해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강남구도 시세가 빠지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조금 뭐 시행령을 조금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이런 좀 높으신 분들하고 뭐 1대1로 아니면 또 청와대 부르셔갖고 오찬하시면서 설득을 하는 방향들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뭐 그런 합리적인 대화가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권 초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바뀌는 게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이렇게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긴 드네요. 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주택자들의 불만이 제일 크거든요. 예. 그분들도 표심일 텐데 뭐 당장 6월 1일 날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2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년만 지나면 바로 선거 전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뭐 아마 그 2년 후에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 얻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미리 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건 있습니다. 이제 정치의 문제인데요. 예. 네. 그 말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지난 5년간 민주당 정부가 했던 정책을 다 없애고 빠꾸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새로 집권한 분은 네. 그럼 그거 해주면 그 물론 이제 집값은 안정이 될 텐데 네. 그 안정이 되는 공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빨간색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그거 네. 협조해주는 순간 우리는 5년 동안 바보짓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꼴인데 네. 그러면 다음 선거 때 그래도 자인한 했으니까 착하다 하고 표를 주겠어요? 뻔한 계산에서는 그럼 협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논평할 수 없지만 예. 국회에서 이렇게 그 법안들이 통과하는 것들을 몇 번 봤었어요. 저도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예. 그런 이슈 때문에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으면은 서로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하나 해주고. 이쪽에서 강력히 원하는 걸 서로 바꾸면서 네. 지난번에 임대차 입법 통과할 때도 네. 비슷한 사례로 제가 그 풍문입니다. 뉴스에서 본 것들인데 이게 좀 서로 바꾸었다고 들었었거든요. 네. 아무도 반대를 안 했어요.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가 통과하는데 네. 야당에서 한 명도 반대를 안 했거든요. 그냥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 보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정치 메커니즘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죠. 주고받는 것은 예. 있을 수 있다.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부질없는데 알겠어요. 저도 이제 그러면 그 여론조사를 해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례들도 그런 있더라라고 제도 하는 것을 바뀌는 봤습니다. 뉴스들을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김학렬 소장님께서는 만약에 바뀐다면 네. 이런 거 바뀌는 게 굉장히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신호일 겁니다. 이런 거 바뀌면 조금 좀 기다려 보세요. 집값이 좀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정책이 뭐가 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 당장은 대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완화.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 그런 거라든가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형 같은 경우는 6개월이었었고 6개월만 한시적으로 6개월은 좀 말이 안 하겠다. 되는 제도긴 한데 네. 윤석열 후보는 2년 유예하자라고 일단 제안했었는데 네.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로 뭐 합의를 본다. 네. 6개월 안에 집을 팔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럼 한 1년 정도로 합의가 보면 네네. 그때는 매물이 좀 나올
나올까요? 그러니까 나오죠. 이게 네, 나옵니다. 그러면 집값은 그 사이에는 좀 안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꺾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락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상승폭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고 보합 정도로는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물량이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2019년도 상반기 때 강남구 시세들도 빠졌었거든요. 예.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양도세 한시적인 인하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영구적으로 쭉 빠지는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시세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버렸어요. 예.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가격의 기울기를 낮출 수 있을 뿐이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을 안정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인플레이션보다 좀 덜 올라가게 하는 것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가격을 끄집어 내리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이렇게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양도세 완화, 한시적 완화. 이게 양쪽에서 이제 다 주장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제가 다른 게 지금 같은 뭐 여러 가지 압력들이 같이 있는데 퇴로를 열어줘야 파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냐는 논리와 네. 지금은 사실은 공급을 늘리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고 그런 사실은 서울의 주요 지역이 사실 이렇게 막 들썩일 수 있는 요인들인데 거기서 양도세를 이렇게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고 해서 그 과연 예전과 같은 환경이 달라지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 많이 팔까? 이런 생각도 들긴 그러니까 드는데요, 이제 사실. 저도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매물 많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이 지금 살 수는 없어요. 네. 다주택 살 수가 없는데 추가로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로 사는 것들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제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만큼만 좀 돌려달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사를 갈 수 있게, 그래서 내 집을 할 수 있게. 팔아야 예. 되니까.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지금 서울에 집을 안 삽니다. 왜? 취득세도 높고 네. 보유세가 일단 높습니다. 지금 제일 부담되는 게 보유세거든요. 1000단위, 억 단위가 나와요. 지금 강남권에 집이 두 채가 있으면은 그렇죠. 추가로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집도 지금 팔지 못하게 했으니까 증여를 합니다. 증여가 조금 이제 미래에 자식들이 집을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세를 많이 내고도 증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주택자들은 어차피 못 삽니다. 근데 예.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이사 가게는 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걱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죠. 근데 한시적으로 완화해서는 매물이 잘 안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네. 한 2, 3년 전에 한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그때 판 분들 손해 봤죠. 근데 그분들은 손해를 보려고 판 것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대부분 다주택자였고 아마 뭐 이런 비과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판 거라서 뭐 손해 봤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지금 양도하게 되면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 다시 그럼 그 2년이든 1년이든 한시적으로 완화한 후에 네. 다시 지금의 중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네. 돌아가면 또 매물 안 나오고 또 이 모양 되고 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무 전문가가 아니고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그 윤석열 후보의 정책 중에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랑 재산세랑 종부세를 통합한다라는 네.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그거 있었어요. 예,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이긴 해요. 예. 그래서 통합한다고 했을 때 지방세나 국세를 통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은 있는데 이건 가능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종부세를 걷어서 국세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보통 지방에다 뿌려줬었거든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지방세로 이게 통합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재산세에는 중과가 없어요. 집이 두 채 있던 세 채 있던 예. 그냥 그 개별 그 집에 물건에다가 따라서. 부여하는 예.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 종부세는 두 채, 세 채부터 중과가 많이 되거든요. 네. 이걸 통합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을 재산세에도 중과를 할 것이냐? 중과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뭐냐면은 중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 것들이지. 그냥. 예, 두 채, 세 채라고 더 중과하는 건 아니고. 그냥 똑같은 곱하기로 해서.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고려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겠다라고 안을 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네. 법 전문가도 아니고 세무 전문가도 그런 아니겠지만 취지겠죠. 예, 그래서 제 이재명 생각에는 후보의 그런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예, 취지였어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똑같은. 중과 제도들은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야, 생각합니다. 너무 과중하다. 예.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가지 말고 예. 똑같은 금액 곱하기 2로 하자. 뭐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화두를 한번 던졌었잖아요. 다주택자가 필요하십니까라고 질문 드렸었잖아요.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가 필요한데 중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함께
아마 그 임대 사업자 제도를 다시 한번 또 해제 혜택 주는 것들을 한번 논의할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김수현 수석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제도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것도 다시 한번 회귀하는 것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백인데 다 뒤집고 다 백인데 그러게요. 받아줄 수 있어. 다 백인 그렇게 하면 다 백일 것 같은데. 야. 제가 이제 자꾸 이 다주택자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문제가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겁니까? 예. 매물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여쭤보는 이유가 아마 그걸 제일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건 네네. 이재명 후보도 한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한다고 했으니까. 다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건 한시적이니까 빨리 파세요. 라는 원래 시그널을 그럴 주는 수가 거고 있죠. 예. 그래야 그게 압박이 돼야 매물이 나올 텐데 그럼 1년 한시적이라고 하고 1년 후에 다시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양도세 중과하는 현재 상황으로 세율을 되돌릴 수 있냐? 제 말이 그 말이야. 제 말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건데 겨우 해놓고 네. 결국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는 아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한시적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안 내놓기 시작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다 주택자들이 정말 미워서 예. 괴롭히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 공급을 많이 해보면 됩니다. 그냥 예, 그럼 시세가 낮아지잖아요. 네. 시세가 안 올라가잖아요. 예. 투자 안 합니다.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게 제일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음. 이게 단기적으로 규제해서 괴롭히는 것은 그건 정말 단기적인 대책인 것들이고요. 다 주택자를 정말 괴롭히고 싶으면은 물량을 집중 투하하면은 투자 안 하거든요. 예. 예,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예. 어허. 알겠습니다. 네. 아.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 음. 아쉽지만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됐습니다. 아쉽네요. 다음 주쯤이나 최근에 한번 이제 또 정책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예. 어떤 영향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 좀 조금 자주 모실게요. 뭐 네. 정책의 영향도 좋고 네. 이제 입지별로 좀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입지로? 예,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것들도 좋아하시고요. 실제 네. 서울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서울에서도 25개구가 다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최근에 또 2040 서울 생활권 계획, 그러니까 서울 기본도시 계획 발표했거든요. 그것들도 좀 이펙트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하고. 35층. 예. 지역별로 다 다르게 움직일 거라고요? 가격이? 예. 지금은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서울은 똘똘 뭉쳐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올라갈 지역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혜를 또 보는 지역들도 있을 것 같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도 이제 계속 인구가 줄고 지난번에 강의 말씀 풀어드렸지만 예. 일자리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경기도로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지방도 이게 또 좀 많이 좀 맞아요. 어려운 지역들이 생길 것 같고 예.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도 있을 것 같고요. 입지로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부동산은 예. 더 드라마틱하고 더 재밌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알겠습니다. 정책을 아무리 논해도 네. 일반 뭐 그거는 그냥 궁금하신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좋아하시겠지만 네. 또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 안 드리면 싫어하시거든요. 네. 이건 절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움되는 얘기들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그럼 같아요. 어느 네. 지역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금으로 뭐 5억 있는데 네네. 어느 지역이 괜찮습니까? 뭐 구체적인 금액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뭐 그런 서울 거요? 제가 포기하면은 할 거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한테도 그 말씀. 예, 서울 GTX도 외곽으로만 있고, 가면 예, 맞아요. 뭐 신안산선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선점하는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실제 이사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제안을 해드리는 게 더 좋은 방송일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갈아타기를 위해서 지역 한번 들어보죠 뭐.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TV 김학렬 소장이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빗불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